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에는 동맹들과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 당국이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신규 환자 감소세가 확실치 않아 현 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성장률을 3.6%로 상향 전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LH 임직원 70명이 세종과 진주에서 특별 공급 아파트를 이중으로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매매해 최대 6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오늘 낮에는 20도 안팎으로 포근한 가운데 수도권 등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입장을 냈습니다. 동맹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고 계속해서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벌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는데요. 미중 구도는 민주주의와 독재 체제 간의 경쟁이다라고 직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취임 64일 만에 첫 기자회견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맹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선 상응 조치를 다짐했습니다.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임기할 당시 북한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경고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Is that how you assess the crisis in North Korea? Yes. 해법 마련을 위해선 북한과 외교에 나설 수도 있지만 최종 결과는 비핵화로 귀결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중 관계를 민주주의와 독재 간 체제의 경쟁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a battle between the utility of democracies in the 21st century and autocracies. 중국의 궁극적 목표가 세계를 선도하는 최강대국이지만 미국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5월 1일로 예정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군과 관련해선 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가량 계속된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최근 크게 늘어난 불법 이민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 해법 마련의 필요성 등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은 내부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말까지 백신 2억 회분을 국민들에게 접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목표치보다 물량을 2배나 높인 거고 이런 속도를 발판 삼아서 경제도 빠르게 회복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긍정적인 신호가 일부 나오고 있죠.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놨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치는 취임 100일에 1억 회분이었습니다. 이미 지난주 1억 회분 접종이 이뤄진 미국에선 현재까지 인구의 4분의 1을 웃도는 8,550만 명가량이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마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다음 달 말까지 2억 회분 접종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치를 2배 끌어올린 겁니다. I know it's ambitious, twice our original goal. But no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s even come close, not even close to what we are doing. I believe we can do it.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초대형 경기 부양책 시행 등으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6%가 예상된다며 경제 회복에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0만 건 아래로 내려간 것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이라 일자리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단은 긍정적 신호를 읽힙니다. So there are still too many Americans out of work, too many families hurting, and they sti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I can say to you, the American people, help is here and hope is on the way.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미국에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일자리 950만 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유리 기자, 신규 확진자는 어제 발표된 인원도 400명대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0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419명, 해외 유입 사례가 11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4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5명, 경남 30명, 강원 27명 순서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1명,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사망자 1,709명입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 276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430일 만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일단 이번 주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결혼 전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는 8명까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같은 방역 기준은 오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1분기 대상자 84만여 명 가운데 접종 동의자는 76만여 명인데요. 이 중 69만여 명이 접종했습니다. 대상자의 접종률은 82.8%고 동의자에 한해 접종률을 따져보면 90.5%로 90%를 넘었습니다. 2분기 접종자 중 요양병원 및 시설의 65세 이상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난 23일부터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대상자 37만여 명 가운데 3만 8천여 명이 접종해 접종률은 10.3%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반응은 78건이 새로 신고됐는데 74건은 경증, 3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건은 중증 의심 경련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는 접종 대상자를 선별해 접종하는 만큼 속도가 느린 게 사실이지만 5월 말부터 전국 접종시설이 가동되면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오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합니다. 정 총리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한울입니다. LH 임직원들이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 공급 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게 드러났죠. KBS 추가 취재 결과 세종시뿐 아니라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에서까지 중복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70명이 확인됐습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특별 공급만으로 다주택자가 된 셈인데요.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시 LH 본사입니다. 2015년에 본사를 옮겼는데 이전 계획이 확정된 2012년부터 LH는 진주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기관이 됐습니다. 이후 2017년까지 6년간 임직원 1,700여 명이 진주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습니다. 세종시에서 특별공급받은 LH 임직원 340여 명과 진주에서 받은 대상자를 비교했는데 모두 70명이 두 도시 모두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자가 된 겁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평생 한 번뿐인 기회. 하지만 세종시 특별공급의 경우 본사가 세종이 아니어도 세종의 지사 등이 있는 기관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중복인지 아니면 얘는 뭐 세종에서 받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는 없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있다 보니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직원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두 도시에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진주 아파트를 팔아서 분양가 대비 4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이 소유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8억 넘게 뛰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32명은 진주의 아파트는 팔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4명은 진주와 세종 아파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그렇게 설계돼 있지 않은데
그 점을 이용해서 또 관리 부재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받았다.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공기업의 도덕적인 문제. 올해 초부터 특별공급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은 5년으로 강화됐습니다. LH 직원들의 두 도시 특별공급은 현행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KBS 뉴스 박현희입니다. 중북 분양자 70명, 이 가운데 현재 두 채 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4명이었습니다. 나머지 56명은 하나는 팔거나 둘 다 팔았던 건데 두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서 6억 원 넘는 수익을 거둔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명의 LH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140채,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은 14명, 나머지 56명이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12채가 현재 누구 소유인지 분석했습니다. 우선 53채는 특별공급받은 임직원이 현재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 53채가 팔리면 분양가 대비 평균 7억 4천만 원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37채는 분양권 상태에서 팔렸고 22채는 평균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 매매됐습니다. 한 직원은 2014년에 받은 세종 아파트를 5년 뒤에 팔아 4억 8천여만 원을 벌었고 2017년 받은 진주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분양가보다 4천여만 원 높은 4억 6천만 원의 전세를 줬습니다. 전매지 않고 이제 시기만 넘어가게 되면 법적인 허용 범위는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0명은 두 아파트 모두를 매매했습니다. 2014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2017년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습니다. A씨는 2년 뒤 진주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1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해 1월 분양가 대비 약 6억 원의 수익을 남기고 매매했습니다. 브랜드가 있고 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부지라 그래서 세종에서는 가장 또 알아주죠. 사건이 좋아요. 사건이 좋아서 앞으로도 또 좋고. 어떻게 이런 특혜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투기와 재산정식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LH 측은 당시 법에 맞게 특별공급이 이뤄진 것이지만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에서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피의자를 체포해 수사 중입니다. 부산과 경기, 광주 등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늦은 밤 경찰관들이 드나듭니다. 구급차도 오고 119차도 오고 경찰차도 3대씩 와가지고 줄은 안 맞는데 막 이러고 저희는 들어왔는데 또. 어젯밤 8시 반쯤 이 아파트에 살던 한 여성이 이틀째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이 여성과 동생, 어머니 등 세 모녀가 모두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가족분들이 돌아가신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타살행위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피의자 A씨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자해해 현재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범행 시점 등을 확인하고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숨진 세 모녀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장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의 골판지 공장에서 불이 나 2개 동을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골판지 원지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에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10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불은 공장 1개 동을 다 태우고 한때 인근 야산으로까지 번졌지만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선거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어제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옛 지역구에서 출정식을 갖고 고3 수험생 우선 접종이라는 코로나19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박 후보 동향 알아보고 이어서 오세훈 후보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출정식 장소로 서울 구로를 택했습니다. 내리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엔 정치적 고향입니다.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BBK 진실은 그대로 묻혔을 겁니다. 서울시 대전환의 시작, 여기 구로에서부터. 출정식에는 당 지도부와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했던 우상호, 조정훈 의원까지 출동했습니다. 어째서 10년 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잔 말이오. 앞으로 가자는 시장이 좋은지 뒤로 가자는 시장이 좋은지. 아이들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그대로 사퇴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을 다시 서울시장으로 뽑을 수 없다. 박 후보는 정책 공약 서울 선언 1호로 고3 수험생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을 내놨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먼저 여름방학 기간에 접종시킬 것을 정부 당국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청년층 표심을 고려해 첫 선거운동 일정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택했고 서남권 일대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일을 잘할 후보를 선택해달라, 국민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강북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었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단일화 경쟁자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차량 기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안녕하세요. 은평구와 서대문구, 노원, 또 도봉 등 서울 강북권 9개 구를 돌았습니다. 강북에서도 민주당의 상대적 강세 지역인데 공격적으로 표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입니다. 시장 상인들을 주로 만났고 또 어머니가 운영했던 가게터도 찾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지요? 요즘에 조금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오 후보는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생지옥이 됐다며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려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 중앙정부 정책과 다른 독자적인 주택정책 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문가와 야당 말을 안 듣는 대통령은 독재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을 사람 누굽니까? 오세훈 후보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도 국민의힘 점퍼를 입고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관위에 엄정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독곡물 치료 이후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나발리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잠을 못 자고 고문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러시아 교정 당국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됐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등에 심한 통증이 있고 한쪽 다리가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Голень у него отнимается, нога недееспособна, то есть одна нога у него она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действует. 나발리의 변호인은 나발리가 그제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자기공명 영상 MRI 검사를 받았지만 교도소 측이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의 생명과 건강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발리는 변호인을 통해 제기한 공식 항의에서 교도소 측이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고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교정당국은 이와 관련해 그제 나발리에 대한 정기 검진을 했고 그 결과 그의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운동가인 나발리는 지난해 8월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진 뒤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됐습니다. 이어 지난 1월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나발리는 지난 2014년에 횡령 혐의 재판에서 내려진 3년 6개월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면서 수감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어제 열린 10년 만의 한일전은 0대3 완패로 끝났습니다. 핵심 유럽파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벤투 감독 스스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황현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8천여 명의 관중이 입장한 요코하마 경기장. 벤투 감독은 이강인 원톱 카드로 손흥민과 황의조의 공백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8명의 유럽파를 내세운 일본의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전반 16분,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수비수들이 우물쭈물한 사이 오사코가 감각적인 뒤꿈치 패스로 기회를 만든 일본의 골을 내줬습니다.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수비수 야마네에게 한 방 맞았습니다. 전반 27분, 또다시 골문이 열리며 무너졌습니다. 하마다의 완벽에 가까운 개인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 38분에야 첫 슈팅이 나올 정도로 무기력했습니다. 후반 20분, 홍철의 왼발 프리킥이 그나마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반 38분, 일본의 코너킥 상황에서 한 골을 더 내줘 3대 0으로 졌습니다. 유효 슈팅 개수에서도 10대 1, 손흥민 등 핵심 유럽파들이 대거 빠진 가운데 충격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10년 전 삿포로 참사가 재현됐습니다. 3대 0 완패는 역대 한일전 최다 점수차 패배 타이 기록입니다. Não competimos como pretendíamos. Creio que foi jogo onde cometemos para equilibrar jogo que acabámos por perder e perdemos de forma. 역대 80번째 한일전을 치른 대표팀은 상처만 하는 채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요코하마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 대구가 23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21도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는데요. 지금 인천공항과 광주공항, 무안공항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천과 포천, 논산도 가시거리가 5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고요. 충청 지역도 종일 나쁨 단계, 강원 영서와 전북, 대구에서도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내륙 지역도 대부분 영상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1도, 강릉 19도, 대전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도 2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내에서 또 하나의 변곡점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10만 276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193명으로 미국 8,940명, 일본 362명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문제는 빨라진 확산 속도입니다. 누적 환자 수 5만 명까지는 11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10만 명 도달까지는 불과 3개월 걸렸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 전파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이동량 증가, 낮아지는 경각심 등 위험 요인은 여전한데 3차 유행 규모는 정체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기도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변화가 자칫 잘못하면 큰 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1차 백신 접종자는 73만 명을 넘었지만 인구 대비 접종률은 아직 1.4%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더딘 유럽 국가들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재유행 위험에 놓인 상황도 주목해야 합니다. 4차 유행과 같은 또 다른 그 위기가 오기 전에
고위험군 중심으로 해서 접종을 빨리 신속하게 목표하는 대로 완성을 해야지만 백신 확보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청 생산이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전문가들은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접종 속도와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공개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마음을 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방역당국은 지역 예방접종센터 250개, 위탁의료기관 만여 개소가 확충되면 하루 115만 명까지도 접종이 가능해진다며 5월 말부터는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영내에서의 안정적인 백신 수급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요. 수출 제한 얘기까지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귀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EU 정상들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 사태였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EU 회원국 27개 정상 화상회의에선 백신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백신 공급이 원활치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의에 앞서 EU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enn wir sehen ganz genau, britische Fertigungsstätten fertigen für Großbritannien, die Vereinigten Staaten exportieren nicht. Und deshalb sind wir darauf angewiesen, was kann in Europa produziert werden. Und wir müssen davon ausgehen. EU 집행위원회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EU 내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 승인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EU에 제때 공급하지 않는다는 불만에 따른 것입니다. Trasferire vaccini in paesi che non ne hanno bisogno e che magari hanno bisogno di vaccini per fare business. Questo non è il modo corretto per usare i vaccini.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유럽인들이 공평한 몫의 백신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공급 지연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영국과 EU 간의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백신 패권을 둘러싼 노골적인 움직임은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주요 생산 국가인 인도가 백신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이 지난주 후반부터 중단됐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한 배송은 이미 지연됐으며 백신 공동 구매 기구인 코백스를 통한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코백스는 3월에서 5월 사이 2억 3,700만 회의 접종 분량의 백신을 배포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인도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억 회 분량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고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가 백신 수출을 중단한 건 최근 자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13억 8천만 명인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9월 9만 명을 넘어섰다가 지난달에는 1만 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새로 감염되면서 2차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보건당국은 한 바이러스에서 두 가지 변이가 함께 일어나는 이른바 이중 변이가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200여 건이나 발견됐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have seen this double mutant E484Q and L452R. So this is the double mutant which has been observed in 206 samples in Maharashtra.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대상을 45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국 BBC는 인도 보건당국이 오는 5월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추가 승인을 할 경우 수출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여행업 등 코로나19 타격이 특히 큰 업종은 정부 안보다 지원금이 늘었고요. 농어민 지원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현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여행객이 거의 사라지면서 여행업계는 사실상 영업 금지 조치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지원금을 지급할 때 일반 업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여행업계 80%는 매출이 지금 1년째 없어요, 아예. 그것도 일부만 받았죠. 4억 이하, 5인 미만 업종만 작년에 받은 거고. 이렇게 정부 차원의 영업 제한은 없었지만 피해는 심각했던 업종들에 대한 지원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늘었습니다. 경영 위기 업종으로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을 주는데 정부안보다 최대 100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여행업과 공연업, 전세버스업 등이 우선 정해졌고 이 외에 어떤 업종이 해당되는지는 추가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농어업인 지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약 2,400억 원 규모로 매출이 줄어든 농어업인은 가구당 100만 원, 영세 농어업인은 가구당 30만 원을 줍니다. 여기에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1인당 7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실내체육시설에는 기존 지원금에 트레이너 재고용 비용까지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14조 9천억 원으로 정부안과 비슷하지만 새롭게 지원이 추가되면서 공공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예산 등은 줄었습니다. 넉넉치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고심하여 마련한 추경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초에는 지급 대상의 70%까지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우회전은 보통 신호가 따로 없고 운전자 판단에 맡기다 보니 그만큼 사고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우회전 시에 차량을 일시 정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초등학생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직진 차선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난 사고였습니다.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많아요. 3차선에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차들이 계속 밀려 있으니까 신호가 이제 받으면 바로 같이 우회전하더라고요. 정해진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직진이나 좌회전과 달리 따로 신호가 없는 우회전은 사실상 운전자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쳐 우회전하고 보행 신호등이 켜져 있지만 거침없이 달리는 차도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초입에서 건너니까 그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휙 지나가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할 것 같은. 이 때문에 정부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당장 운전 문화를 바꾸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 시행이 유력합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도로 상황에 맞는 교통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차로가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후에 우회전 전용 신호기를 둘 것인지 일시정지를 운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단 사고 위험성이 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회전 방향과 관계없이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가운데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 더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속도가 더딘 데 대해서는 현재 선별 접종 단계라 그렇다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확진자 규모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과 비교해서도 10만 명당의 발생 비율 자체는 한 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진자의 규모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늘어나는 추세 자체가 최근 3차 유행 때 매우 가파르게 진행돼 온 것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 방역당국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위 더블 뮤테이션, 즉 주요 변이가 중복해서 발생하는 것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 영국 변이와 남아공 변이의 특징을 동시에 나타내는 그런
소위 중복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10건당 1건의 비율로 바이러스 분석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3월 22일 현재로 볼 때는 기타 변이 바이러스가 총 118건이 일단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그 미국 내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검토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로 인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성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접종 초기인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까지는 특정 시설이라든지 기관 중심으로 이제 접종 대상자를 선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접종 속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 예방접종 센터가 가동이 되고 위탁의료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예방접종 센터가 250개가 이제 들어선다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위탁의료기관에서는 그 하루에 의사 한 명이 100명까지 접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개를 더하면은 이제 하루에 한 115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위탁의료기관은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루 일일 최대 접종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아동 1억 6,800만 명 이상이 학교에 가지 못했고 개발도상국에선 기본적인 치료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아동이 전년보다 수백만 명 늘었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지원하고자 세계에서 가장 큰 크기로 완성한 그림 작품이 자선 경매에서 우리 돈 7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돼 화제입니다. 농구장 4개를 합친 면적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세계 최대 크기의 캔버스 그림이 두바이 자선 경매에서 우리 돈 약 702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인류의 여행이란 제목의 이 작품은 영국의 현대미술가 사샤 자프리가 유엔 아동기금 등과 손을 잡고 개발도상국과 빈곤층 어린이를 지원하는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말부터 약 7개월 동안 그린 작품인데요. 특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처한 아동이 늘면서 이 그림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코로나19 시대와 앞으로의 희망을 담아내고자 전 세계 140개 나라 어린이들이 온라인으로 보낸 그림들을 작품에 응용하기도 했습니다. 완성 이후 이 작품은 우리 돈 320억 원가량의 자선기금을 목표로 총 70개 조각으로 나뉘어 이날 경매에 붙여졌는데요. 프랑스 국적의 한 사업가가 작품의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며 그림 전체를 702억 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정난 악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의 봉급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24일 발표된 교황 법령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교황청에 속한 추기경 봉급은 10% 삭감되고 다른 성직자들의 지위에 따라 3에서 8%씩 삭감됩니다. 또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던 임금 인상도 2023년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이번 조처에는 직원 감축을 피하면서 동시에 재정 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교황의 의지가 실렸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바티칸 교황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 수입원인 바티칸 박물관이 상당 기간 문을 닫은 데다가 전 세계 신자들의 헌금과 기부금도 급감하면서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는데요. 더구나 지난해에만 우리 돈으로 1,206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역시 약 669억 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어제 시작됐습니다. 대회 개최를 알리는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인데요.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을 우려하며 올림픽 강행과 성화봉송에 반대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그리스에서 채화돼 지난해 3월 일본에 온 도쿄올림픽 성화. 1년을 넘게 기다려 성화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暗闇の
先の一筋の光としてまさに希望の道をつないでいく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출발식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대책본부가 차려졌던 자리인 제이빌리지에서 열렸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부흥을 알리겠다던 스가 총리는 불참했고 조직위와 도쿄도 관계자 등 1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후쿠시마현 제이빌리지입니다. 올림픽 성화는 이곳을 출발해 약 넉 달 동안 일본 전역을 돈 뒤 도쿄 신국립경기장에 도착합니다. 10,000명이 넘는 주자 가운데 첫 주자로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당시 대표 선수들이 나섰습니다. 성화 봉송으로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지난 월요일 긴급 사태가 전면 해제된 뒤부터 신규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성화 출발일에 맞춰 도쿄 도심에서는 감염 확산 등을 우려한 시민들이 올림픽 강행과 성화 봉송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心配はめちゃめちゃしています。今日の東京都の新規感染者数394人です。昨日420人です。もう全然収束してないです。 우여곡절 끝에 성화 봉송으로 이제 첫 발을 뗀 도쿄올림픽. 백신 접종부터 경기 일정, 선수 관리 등 안전 올림픽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후쿠시마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전국 학교 대부분 등교 수업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학생 2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모두 11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학교 가운데 0.6%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30곳, 서울은 19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도서벽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 헬기 이송입니다. 소방청이 도서벽지 주민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응급의료 헬기로 이송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소방 응급 의료 헬기 이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항공 구급대원들의 감염 관리를 위해서 이번 조치를 조종석과 객실 사이에 차폐막 설치가 가능하고 음압 들것의 적재가 가능한 중형급 이상 소방 헬기 11대에 대해서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국산 혈장 치료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 치료제가 세포 실험 결과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9종을 분석했다며 국내 유행 중인 모든 유전형에서 중화 항체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이번 실험이 세포 수준에서의 확인인 만큼 실제 치료 효능은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준욱 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의 현재와 같이 식약처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따라서 이용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6개월 연장.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 지원 대출 기한을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자금 사정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업체 11만 1,000곳이 한국은행의 지원 자금을 이용했고 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Q&A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던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기사를 내고 북한 국방과학원이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신형 전술 유도탄 2기를 어제 시험 발사했으며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모두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 시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리병철 당 중앙위 비서 등이 시험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국내 여러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연도를 산재 예방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8일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직원 20명 안팎의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런 100인 미만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끼임 사고 예방입니다. 특히 하청업체에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의 수리나 점검을 맡길 경우 반드시 원청 회사가 직접 작업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영세한 공장에 대해선 위험기계 교체 등 안전 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가 빈번한 건설업은 규모별 대책을 더 세분화했습니다. 200인의 업체에 10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은 건설사 본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됩니다.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본사와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할 방침입니다. 100억 원 이하 현장은 기술지도 중심으로, 1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은 추락 방지 작업대 등 설비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하청업체에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시설 설치 비용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규모별 특성에 초점을 맞춘 산재 사망사고 예방 대책.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더 이상 일터의 사망사고를 방치할 수 없다는 다급함이 배어 있습니다. 기업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와도 협업해 안전보안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감시하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새해 첫날 집단 해고된 LG 트윈타워의 청소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인 지 어제로 100일이 됐습니다. 노사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사옥 주변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노숙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LG그룹 회장 직무실과 계열사 6곳이 입주해 있는 LG 트윈타워 앞에 1인용 텐트 100개가 들어섰습니다. 올해 첫날 단체 해고된 이 빌딩 청소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빌딩 로비에서 농성을 한 지 100일을 맞아 아예 노숙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100개를 설치를 하는 것은 그만한 저희들의 연대의 힘을 또 보여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의 힘도 보여주는 것도 있죠. 그동안은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대부분 고용 승계가 됐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새 용역업체가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80여 명의 청소 노동자 모두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10년 가까이 이 빌딩에서 일한 노동자도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가 거부된 이유는 2019년 결성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용역업체가 아니라 LG 측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LG 측은 65세 이상 노조원을 포함해 농성 중인 청소 노동자 30명 전원을 인근 LG 마포 빌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 빌딩에 19명이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30명입니다. 30명인데 19명이 일하고 있는 대로 30명을 더 충원시킨다. 말이 되겠어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100일째를 맞는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올해 유독 벚꽃이 빨리 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저께 첫 개화가 있었는데 관측 이후 100년 만에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그냥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뭔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걸로 봐야겠죠.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볕을 받으며 서울의 벚꽃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은 이미 벚꽃 개화가 절정기를 맞은 곳도 있지만
서울에선 때이른 시기입니다. 좀 빨리 폈다고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꽃이 폈나 해서 왠지 분위기 전환도 할 겸 나왔는데 꽃이 좀 펴 있어서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서울의 공식 벚꽃 개화일은 기상 관측소에 심어진 관측목에 벚꽃이 핀 날로 3월 24일입니다. 1922년 관측 이후 100년 만에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2, 3월 평균 기온이 1도 높아지면 벚나무류의 개화일은 3일 정도 빨라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 꽃이 피기 시작한 3월 27일보다도 사흘이 더 빠르고 평년보다는 17일이 빨리 꽃이 폈습니다. 올 2, 3월 달 기온이 평년보다 한 2, 3도 정도 웃돌았고 그리고 일조 시간도 20시간 정도 더 길었거든요. 그게 원인이 돼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의 변화가 일상 속에서 체감할 만큼 진행되면서 기상청이 10년 만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보통 날씨의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새 평년값, 즉 30년 기후 평균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기존보다 0.3도 높은 12.8도입니다. 또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증가한 반면 한파 일수는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봄,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면서 올해같이 벚꽃의 이른 개화도 보통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로켓 누리호가 오는 10월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단 엔진 연소 시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는데요. 정부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오승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엔진 아래에서 굵은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주변은 금세 뽀얀 연기로 뒤덮입니다. 75톤 엔진 4기가 동시에 뿜어내는 위력. 125.5초 동안 안정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 엔진 연소 시험은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모두 소진될 때까지 연료를 정상적으로 연소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기능까지 모두 다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발사된 나로호의 1단 엔진은 170톤급 한 기. 그러나 누리호는 액체 엔진 4기를 묶어 300톤급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우주 로켓입니다. 모든 엔진의 출력 균형이 정확하게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누리호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이미 2단과 3단 엔진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여서 누리호는 이제 조립과 발사 과정만 남았습니다. 300톤급 1단 엔진 종합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 확보에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시험장인 문 대통령을 비롯해 우주 산업 관련 민관 대표들이 직접 모여 우주 탐사에 대한 도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것입니다.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누리호는 오는 10월 먼저 1.5톤 위성 모사체를 싣고 지상 700km 상공을 향해 발사됩니다. 2030년엔 달 착륙선을 실은 누리호가 다시 우주로 향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추신수가 인천 홈구장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좌익수로 나서며 첫 수비도 선을 보였는데요. 문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의 흔적을 지우고 새롭게 단장 중인 인천 SSG 랜더스필드. SSG의 첫 홈경기에 추신수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즌을 뛰어야 되는 곳이고 집이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 오는 곳이지만 좀 더 편안하고 좀 친근감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좌익수로 첫 수비에 나선 추신수는 1회 강한 홈송구로 녹슬지 않은 어깨를 보여줬습니다. 1회 첫 타석에선 땅볼이 수비 시프트에 걸렸지만 3루 주자를 불러들여 타점을 올렸습니다. 3회 승부도 흥미로웠습니다. 삼성 원태인이 6개 연속 직구를 던지며 정면 승부를 펼쳤지만 추신수의 안타로 끝났습니다. 네 번째 시범 경기 출전. 아직 장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과정을 배제를 하고 지금 정말 실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다, 나쁘게 되고 있다는 걸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몸 상태는 괜찮고요. 아픈 데도 특별히 없고 몸도 가볍고. 추신수는 다음 주 LG와의 시범 경기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주로 뛰었던 우익수로 출전할 계획입니다.
기아의 신인 투수 이열이는 인상적인 시범 경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5이닝 탈삼진 7개 등으로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대구가 23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낮 기온 21도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인천과 광주,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지금 가시거리를 살펴보면 이천과 포천, 논산과 나주, 천안 모두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수도권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고 충청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강원 영서와 전북, 대구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먼지도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전술 유도탄 2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탄두의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이 유도탄은 동해상 600km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현장에 불참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에는 동맹들과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신규 환자 감소세가 확실치 않아서 현 단계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성장률을 3.6%로 상향 전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던 북한이 그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전술 유도탄이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푸른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험 현장에 직접 참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어제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동당 군수공업부 간부 등이 있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시험 발사한 2기의 신형 전술 유도탄이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며 예견한 대로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이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량형 고체 연료 발동기의 신뢰도 등을 확증했다며 리병철 부위원장이 시험 발사 결과를 김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김 위원장은 대신 평양 시내 도심에 지어질 주택단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에 호안 다락식 주택구를 새로 건설할 구상을 밝히고 현지를 돌아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7시 6분과 7시 25분쯤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런 북한에 대해 사실상 첫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꾸 긴장을 고조시키면 동맹들과 함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결코 중국이 이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상당히 노골적이고 수위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취임 64일 만에 첫 기자회견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맹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선 상응 조치를 다짐했습니다.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권을 인계할 당시 북한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경고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Is that how you assess the crisis in North Korea? Yes. 해법 마련을 위해선 북한과 외교에 나설 수도 있지만 최종 결과는 비핵화로 귀결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중 관계를 민주주의와 독재 간 체제 경쟁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a battle between the utility of democracies in the 21st century and autocracies. 중국의 궁극적 목표가 세계를 선도하는 최강대국이지만 미국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5월 1일로 예정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군과 관련해선 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가량 계속된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최근 크게 늘어난 불법 이민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 해법 마련의 필요성 등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봐야죠. 간략하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430명이고요.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400여일 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1일 확진자가 147명으로 여전히 제일 많고요. 서울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경남이 세 번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1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요. 서울 송파구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도 1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북 청주의 핸드볼팀인 SK호크스 집단 감염은 이제 지역사회로도 번지는 조짐입니다. 선수단 11명이 감염됐는데 그 가족과 지인 등으로 전파가 되면서 총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은 어제 0시까지 하루 동안 2만 8천여 명이 추가로 1차 접종을 받았고요. 누적으로는 73만여 명에 이릅니다. 2차 접종에도 2,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합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의 접종 동참률 제고를 위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1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를 않아서 지금의 단계가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28일 종료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6주 이상 신규 환자가 3,400명대로 나타나는 등 감소세가 확실치 않아 핵심 방역 기준은 유지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수도권 위주의 감염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경남권과 경북권, 충청, 호남권 등 4개 권역에도 확진자가 느는 추세입니다. 이달 들어선 하루 1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명 중 6명은 집단 발생으로 감염됐는데 이 확진자들이 또 지역사회에서 개별 접촉을 하면서 전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선 주로 사업장, 호남권에선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경북권은 지인이나 가족 모임, 경남권은 목욕탕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유행 특성에 기반한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부활절 기간을 앞두고 종교시설에도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교회 측의 방역 노력으로 유행 규모는 줄었지만 관련 확진자는 올해 들어서만 1,500명을 넘겼습니다. 일부 교회에선 증상이 있는 교인이 예배에 참가했고 예배 전후 식사 모임을 갖는 등 위험 요인은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교인 간의 소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가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인도 내 2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걸로 풀이되는데 국내 공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이 지난주 후반부터 중단됐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한 배송은 이미 지연됐으며 백신 공동 구매 기구인 코백스를 통한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코백스는 3월에서 5월 사이 2억 3,700만 회의 접종 분량의 백신을 배포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인도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억 회 분량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고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가 백신 수출을 중단한 건 최근 자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13억 8천만 명인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9월 9만 명을 넘어섰다가 지난달에는 1만 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새로 감염되면서 2차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보건당국은 한 바이러스에서 두 가지 변이가 함께 일어나는 이른바 이중 변이가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200여 건이나 발견됐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have seen this double mutant E484Q and L452R. So this is the double mutant which has been observed in 206 samples in Maharashtra.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대상을 45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국 BBC는 인도 보건당국이 오는 5월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추가 승인을 할 경우 수출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에서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피의자를 체포해 수사 중입니다. 부산과 경기, 광주 등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늦은 밤 경찰관들이 드나듭니다. 구급차도 오고 119차도 오고 경찰차도 3대씩 와가지고 불은 안 났는데 막 이러고 저희 들어왔는데 또 어젯밤 8시 반쯤 이 아파트에 살던 한 여성이 이틀째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이 여성과 동생, 어머니 등 세 모녀가 모두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가족분들이 돌아가신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타살생명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피의자 A씨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자해해 현재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범행 시점 등을 확인하고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숨진 세 모녀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장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의 골판지 공장에서 불이 나 2개 동을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골판지 원지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에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10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불은 공장 1개 동을 다 태우고 한때 인근 야산으로까지 번졌지만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궐선거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어제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죠.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구로에서 출정식을 갖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출정식 장소로 서울 구로를 택했습니다. 내리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엔 정치적 고향입니다.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BBK 진실은 그대로 묻혔을 겁니다. 서울시 대전환의 시작, 여기 구로에서부터. 출정식에는 당 지도부와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했던 우상호, 조정훈 의원까지 출동했습니다. 어째서 10년 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잔 말이오. 앞으로 가자는 시장이 좋은지 뒤로 가자는 시장이 좋은지. 아이들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그대로 사퇴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을 다시 서울시장으로 뽑을 수 없다. 박 후보는 정책 공약 서울선언 1호로 고3 수험생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을 내놨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먼저 여름방학 기간에 접종시킬 것을 정부 당국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청년층 표심을 고려해 첫 선거운동 일정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택했고 서남권 일대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일을 잘할 후보를 선택해달라,
국민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연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강북 지역을 우선적으로 돌았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차량 기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은평구와 서대문구, 노원, 또 도봉 등 서울 강북권 9개 구를 돌았습니다. 강북에서도 민주당의 상대적 강세 지역인데 공격적으로 표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입니다. 시장 상인들을 주로 만났고 또 어머니가 운영했던 가게터도 찾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지요? 요즘에 조금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오 후보는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생지옥이 됐다며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려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 중앙정부 정책과 다른 독자적인 주택정책 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문가와 야당 말을 안 듣는 대통령은 독재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을 사람 누굽니까? 오세훈 후보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도 국민의힘 점퍼를 입고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관위에 엄정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LH 임직원들이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게 드러났죠. KBS의 추가 취재 결과 세종시뿐 아니라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에서까지 중복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70명이 확인됐습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자가 된 셈인데요.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시 LH 본사입니다. 2015년에 본사를 옮겼는데 이전 계획이 확정된 2012년부터 LH는 진주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기관이 됐습니다. 이후 2017년까지 6년간 임직원 1,700여 명이 진주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습니다. 세종시에서 특별공급 받은 LH 임직원 340여 명과 진주에서 받은 대상자를 비교했는데 모두 70명이 두 도시 모두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자가 된 겁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평생 한 번뿐인 기회. 하지만 세종시 특별공급의 경우 본사가 세종이 아니어도 세종에 지사 등이 있는 기관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중복인지 아니면 얘는 뭐 세종에서 받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는 없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있다 보니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직원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두 도시에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진주 아파트를 팔아서 분양가 대비 4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이 소유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8억 넘게 뛰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32명은 진주의 아파트는 팔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4명은 진주와 세종 아파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그렇게 설계돼 있지 않은데 그 점을 이용해서 또 관리 부재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받았다.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공기업의 도덕적인 문제. 올해 초부터 특별공급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은 5년으로 강화됐습니다. LH 직원들의 두 도시 특별공급은 현행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네, 남들은 평생 한 번뿐인 특별공급 기회를 2번이나 받아서 다주택자가 된 70명, 이 가운데 현재도 두 채 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4명이었습니다. 나머지 56명을 살펴봤더니 두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서 6억 원 넘는 수익을 거둔 직원도 있었다는데요. 이 내용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명의 LH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140채,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은 14명, 나머지 56명이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12채가
현재 누구 소유인지 분석했습니다. 우선 53채는 특별 공급받은 임직원이 현재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 53채가 팔리면 분양가 대비 평균 7억 4천만 원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37채는 분양권 상태에서 팔렸고 22채는 평균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 매매됐습니다. 한 직원은 2014년에 받은 세종 아파트를 5년 뒤에 팔아 4억 8천여만 원을 벌었고 2017년 받은 진주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분양가보다 4천여만 원 높은 4억 6천만 원의 전세를 줬습니다. 전내지 않고 이제 시기만 넘어가게 되면 법적인 허용 범위는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0명은 두 아파트 모두를 매매했습니다. 2014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2017년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습니다. A씨는 2년 뒤 진주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1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해 1월 분양가 대비 약 6억 원의 수익을 남기고 매매했습니다. 브랜드가 있고 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부지라 그래서 세종에서는 가장 또 알아주죠. 사건이 좋아요. 사건이 좋아서 앞으로도 또 좋고. 어떻게 이런 특혜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LH 측은 당시 법에 맞게 특별 공급이 이뤄진 것이지만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독극물 치료 이후에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러시아의 야권운동가 나발리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잠을 못 자고 고문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러시아 교정 당국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됐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등에 심한 통증이 있고 한쪽 다리가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Голень у него отнимается, нога недееспособна, то есть одна нога у него, она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действует. 나발리의 변호인은 나발리가 그제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자기공명 영상 MRI 검사를 받았지만 교도소 측이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의 생명과 건강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발리는 변호인을 통해 제기한 공식 항의에서 교도소 측이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고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교정당국은 이와 관련해 그제 나발리에 대한 정기 검진을 했고 그 결과 그의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운동가인 나발리는 지난해 8월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진 뒤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됐습니다. 이어 지난 1월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나발리는 지난 2014년에 횡령 혐의 재판에서 내려진 3년 6개월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면서 수감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어제는 날이 참 포근했죠.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한낮에 서울이 21도, 대구 23도, 광주 25도로 평년 기온을 10도 안팎으로 크게 웃돌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은 하늘이 뿌였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데요. 이천과 포천, 천안과 해남, 경기도 광주는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수도권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 지역은 종일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전북, 대구에서도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질 텐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꽤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최고 80mm, 남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에도 10에서 40mm 정도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5도, 안동 4.6도,
광주는 6.2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강릉 19도, 대전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도 20도로 어제보다 날이 더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수습과 경제 회복을 서두르며 취임 초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미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맞았는데 다음 달까지 그만큼을 더 접종할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했습니다. 이 백신과 더불어 경제도 본격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주 괄목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놨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치는 취임 100일에 1억 회분이었습니다. 이미 지난주 1억 회분 접종이 이뤄진 미국에선 현재까지 인구의 4분의 1을 웃도는 8,550만 명가량이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마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다음 달 말까지 2억 회분 접종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치를 2배 끌어올린 겁니다. I know it's ambitious, twice our original goal. But no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s even come close, not even close to what we are doing. I believe we can do it.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초대형 경기 부양책 시행 등으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6%가 예상된다며 경제 회복에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0만 건 아래로 내려간 것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이라 일자리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단은 긍정적 신호를 읽힙니다. So there are still too many Americans out of work, too many families hurting, and they sti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I can say to you, the American people, help is here and hope is on the way.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미국에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일자리 950만 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과 달리 유럽은 지금 백신 물량을 확보 못해서 비상입니다. 급기야 유럽연합 정상들이 화상회의까지 열어서 공동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유럽 영내에서의 생산을 늘리고 수출은 제한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EU 정상들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 사태였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EU 회원국 27개 정상 화상회의에선 백신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백신 공급이 원활치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의에 앞서 EU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enn wir sehen ganz genau, britische Fertigungsstätten fertigen für Großbritannien, die Vereinigten Staaten exportieren nicht. Und deshalb sind wir darauf angewiesen, was kann in Europa produziert werden. Und wir müssen davon ausgehen. EU 집행위원회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EU 내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 승인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EU에 제때 공급하지 않는다는 불만에 따른 것입니다. Trasferire vaccini in paesi che non ne hanno bisogno e che magari hanno bisogno di vaccini per fare business. Questo non è il modo corretto per usare i vaccini.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유럽인들이 공평한 몫의 백신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공급 지연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영국과 EU 간의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됩니다. 여행업처럼 타격이 큰 업종들은 정부 안보다도 지원금이 더 늘었고 이번에 농어민 지원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해외여행객이 거의 사라지면서 여행업계는 사실상 영업 금지 조치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지원금을 지급할 때 일반 업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여행업계 80%는 매출이 지금 1년째 없어요, 아예. 그것도 일부만 받았죠. 4억 이하, 5인 미만 업종만 작년에 받은 거고. 이렇게 정부 차원의 영업 제한은 없었지만 피해는 심각했던 업종들에 대한 지원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늘었습니다.
경영 위기 업종으로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을 주는데 정부안보다 최대 100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여행업과 공연업, 전세버스업 등이 우선 정해졌고 이 외에 어떤 업종이 해당되는지는 추가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농어업인 지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약 2,400억 원 규모로 매출이 줄어든 농어업인은 가구당 100만 원, 영세 농어업인은 가구당 30만 원을 줍니다. 여기에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1인당 7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실내체육시설에는 기존 지원금에 트레이너 재고용 비용까지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14조 9천억 원으로 정부안과 비슷하지만 새롭게 지원이 추가되면서 공공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예산 등은 줄었습니다. 넉넉치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고심하여 마련한 추경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초에는 지급 대상의 70%까지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현태입니다. 우회전은 보통 신호가 따로 없고 운전자 판단에 맡기다 보니까 그만큼 사고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우회전 시에 차량을 일시 정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초등학생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직진 차선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난 사고였습니다.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많아요. 3차선에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차들이 계속 밀려 있으니까 신호가 이제 받으면 바로 같이 우회전하더라고요. 정해진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직진이나 좌회전과 달리 따로 신호가 없는 우회전은 사실상 운전자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쳐 우회전하고 보행 신호등이 켜져 있지만 거침없이 달리는 차도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초입에서 건너니까 그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휙 지나가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할 것 같은. 이 때문에 정부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당장 운전 문화를 바꾸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 시행이 유력합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도로 상황에 맞는 교통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차로가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후에 우회전 전용 신호기를 둘 것인지 일시정지를 운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단 사고 위험성이 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회전 방향과 관계없이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어제 열린 10년 만에 한일전은 0대3 완패로 끝났습니다. 핵심 유럽파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요코하마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천여 명의 관중이 입장한 요코하마 경기장. 벤투 감독은 이강인 원톱 카드로 손흥민과 황의조의 공백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8명의 유럽파를 내세운 일본의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전반 16분,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수비수들이 우물쭈물한 사이 오사코가 감각적인 뒤꿈치 패스로 기회를 만든 일본의 골을 내줬습니다.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수비수 야마네에게 한 방 맞았습니다. 전반 27분, 또다시 골문이 열리며 무너졌습니다. 하마다의 완벽에 가까운 개인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 38분에야 첫 슈팅이 나올 정도로 무기력했습니다. 후반 20분, 홍철의 왼발 프리킥이 그나마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반 38분, 일본의 코너킥 상황에서 한 골을 더 내줘 3대 0으로 졌습니다. 유효 슈팅 개수에서도 10대 1, 손흥민 등 핵심 유럽파들이 대거 빠진 가운데 충격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10년 전 삿포로 참사가 재현됐습니다. 3대 0 완패는 역대 한일전 최다 점수차 패배 타이 기록입니다. Não competimos como pretendíamos. Creio que foi jogo onde cometemos para equilibrar jogo que acabámos por perder e perdemos de forma. 역대 80번째 한일전을 치른 대표팀은 상처만 하는 채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요코하마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LH 사태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를 매입한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본인이 관리 감독을 맡은 사업 개발 예정지를 수억 원을 주고 사들였는데 경찰은 투기 의혹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영천시 임고면 일대 881만 제곱미터 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 영천시의 위탁으로 이곳에 57억 원 규모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진입로 등 중점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5,600여 제곱미터 땅의 소유주가 현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로 확인됐습니다. 임고면 선원리 일원 등기부 등본을 보면 A씨는 2017년 6필지의 농지를 5억 2천여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중 5필지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입한 건데 채권 최고액 기준 담보대출 비율이 취득가의 80%를 넘습니다. 돈력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땅이 나나 이게 자기는 이제 좀 이렇게 나나 싶어가 그걸 사가도 이제 이거 전원주택 하려고 투기지. 땅을 사들인 시점은 A씨가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해당 사업을 총괄하던 시절입니다. A씨가 매입한 땅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평균 4만 원으로 매입 당시 공시지가보다 1.5배 넘게 올랐습니다. A씨는 퇴직 이후 노후 대비용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착공 후에 토지를 개인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현재 문제시되는 타공사와는 상당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이탈이 소속 기관을 지배하는 사항입니다. 경북경찰은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농어촌 공사와 관련한 추가 땅 투기가 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는 세종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토지 매각 등으로 큰 개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발 부담금 납부는 뒷전이어서 그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몽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개장한 65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립 세종수목원입니다. 현 소유자는 산림청인데 당초 LH가 원주민들로부터 사들인 장남평야의 일부를 2009년 350억 원대의 산림청 땅과 맞바꾼 겁니다. LH가 대토로 받은 곳은 행복도시 내 27필지 이외에 경기도 화성 동탄, 고양 향동, 서울 위례 등 수도권 5개 지구 36개 필지입니다. 모두 LH 신도시 사업지구로 대규모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데 당초 세종시 땅과 맞바꾼 만큼 이익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준공된 3개 생활권의 개발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우리 세종시의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 차원으로도 쓰고 다시 우리가 이관을 받으면은 거기 들어갈 돈이 지금 엄청납니다. 이에 대해 LH는 관련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2030년까지 총 14조 원의 비용 지출이 계속되는 만큼 개발 완료 뒤 일괄 정산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토부는 20년 이상 장기 개발 사업의 경우 금전 가치와 제도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준공된 토지별로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개발 비용 사출 결과에 대해서 재검증을 통해서 또한 그 관련 법령 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경에 최종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LH가 부담금 검증 결과를 놓고 세종시와 행정소송까지 벌일 가능성이 커 개발이익 환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 해양청원경찰 26명이 해고 2년 만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노사의 묵시적 계약 관계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따른 겁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 해양으로부터 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50일 동안 노숙농성을 벌였던 천막들을 걷어냈습니다. 대우조선이 이들의 조건부 복직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꼬박 2년 만입니다. 대우조선은 기간제법에 따라 해고 노동자들을 최대 2년 직접 고용하고 이 기간에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고용기간을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판결 전까지 임시적인 기간제지만 그래도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겠다라는 회사의 그런 입장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일단 기나긴 투쟁에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소속돼 있던 대우조선 하청업체가 경비 사업을 철수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년 가까운 투쟁 끝에 지난달 대전지법이 노사의 묵시적 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복직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은 임용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임시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소심은 비교적 좀 빠르게 간단하게 법리적 판단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2심 법원에서도 1심처럼 그 청원경찰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금속노조는 이번 대우조선의 직접 고용 결정이 전국 청원경찰 고용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지난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이어서 오는 10월에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우주 로켓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1단 엔진 최종 연소 시험까지 성공한 누리호는 이제 조립과 발사만을 남겨뒀습니다. 정부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오승모 기자입니다. 엔진 아래에서 굵은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주변은 금세 뽀얀 연기로 뒤덮입니다. 75톤 엔진 4기가 동시에 뿜어내는 위력, 125.5초 동안 안정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 엔진 연소 시험은 마지막 3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모두 소진될 때까지 연료를 정상적으로 연소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기능까지 모두 다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발사된 나로호의 1단 엔진은 170톤급 한 기. 그러나 누리호는 액체 엔진 4기를 묶어 300톤급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우주 로켓입니다. 모든 엔진의 출력 균형이 정확하게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누리호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이미 2단과 3단 엔진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여서 누리호는 이제 조립과 발사 과정만 남았습니다. 300톤급 1단 엔진 종합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 확보에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시험장인 문 대통령을 비롯해 우주 산업 관련 민관 대표들이 직접 모여 우주 탐사에 대한 도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것입니다.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누리호는 오는 10월 먼저 1.5톤 위성 모사체를 싣고 지상 700km 상공을 향해 발사됩니다. 2030년엔 달 착륙선을 실은 누리호가 다시 우주로 향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안개 낀 곳이 많은데요. 가시거리 짧아 사고 위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준수하시고 더욱 조심 운전 당부드립니다. 북부간선도로 묵동-IC부터 원룸분기점까지 양방향 시속 약 17km로 떨어지며 밀리고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성동 분기점 부근 보시는 화면처럼 더디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종로 신설동역에서 흥인지문 방향 동묘 압력 지나기가 가장 어렵고 이어지는 종로 5가와 종로 4가 일대는 여유 많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올림픽대교부터 청담대교 구간 밀리면서 약 10분 소요되고 이외에 전 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한강대교 하부 보수공사로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부분 통제되고 오늘 종강역 GS건설 앞에서 역삼역 GS타워까지 차량을 이용한 행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미국 대선을 전후로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어제는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약 1년 만으로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이딴 발사는 미국의 새 대북 정책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미 압박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대응 강도에 따라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어 다음 주말로 예정된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회담이 주목됩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은 고도 60km로 450km를 비행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19분 간격으로 발사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대회 열병식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한 KN-23 미사일 등 각종 신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고 외교부도 한미 공조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로 공식 규정하지는 않았고 발사 사실도 미국,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공개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사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때마다 무력 시위로 존재감을 과시해온 전례가 있는 데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한미 2+2 회담을 앞둔 지난주에 이미 경고 담화문을 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출범 초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원칙론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성향상 북한의 섣부른 벼랑 끝 전술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동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다음 주 한미일의 대북 정책 조율이 끝나면 대화의 장으로 나서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1도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돌겠고요. 한낮에 대구와 광주는 따뜻함을 넘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대구가 23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이천과 포천, 천안과 해남, 경기도 광주는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안개, 먼지까지 뒤섞인 곳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중부지방뿐만 아니라 대구와 울산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은 오전까지 매우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 지역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강원 영서와 전북, 대구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일부 남해안 지역은 최고 80mm, 남부지방에도 최고 60mm, 중부지방에도 10에서 40mm 정도의 봄비가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구 23도, 전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KBS 뉴스 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